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이 사람 누구죠? 잘 아시죠? 벤 베ernanke 전 페드 의장입니다. 베ernanke 전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통화 정책의 98%는 말이고 나머지 2%가 실행이라고 했었죠. 이 명제를 가장 잘 지키고 있는 의장은 버냉키 전 의장이라기보다는 제롬 파월 현 페드 의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자회견 수도 배로 늘렸죠. 원래는 이전까지만 해도 369, 12 그 경제 정책 전망을 내놓을 때마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분기 말에만.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취임하면서 매번 8번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FOMC가 있을 때마다 기자회견을 했죠. 그리고 기자회견 시간도 역대 그 어느 의장보다 긴 편입니다. 거의 1시간 정도 하죠. 질의응답에서도 거의 변호사 출신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죠. 경제학자나 아니면 관료 출신들과 달리 파월 의장은 본인만의 논리, 변호 논리로 요리조리 질문의 어떤 정곡을 잘 피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나름 균형을 맞추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문이 약간 매파적이다라고 한다면 기자회견에선 비둘기 색채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이제 결정문이 좀 비둘기에 가까웠다면 회견 발언에서 좀 더 강한 톤의 발언을 하죠. 그리고 결정문 발표 후에 뉴욕 증시가 좀 크게 휘청거린다, 크게 좀 올라간다, 그러면 기자회견에선 이걸 좀 바로잡기 위해서 좀 세게 얘기를 하고, 반대 상황이면 또 그에 맞게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파월을 기름장어다 이렇게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의 이런 면모를 가장 보기 힘든 행사가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 현지 시간 목요일부터 토요일에 있을 잭슨홀 회의입니다. 보통 기자회견을 FOMC에서는 1시간 가까이 하는데요. 잭슨홀 회의 연설에서는 파월 의장은 10분 안팎, 작년에는 8분이었죠. 9분도 안 되는 시간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질의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이 행사장에 이제 초청받은 사람만 들어가고 기자들은 거의 못 들어가고, 주로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와 이코노미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궁금한 거 많잖아요. 질의응답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짧고 강하게 치고 빠집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미 중앙은행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Q&A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장관도 시장의 출렁임에도 교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FOMC에 따라 달리 할 말만 하고 빠지는 파월답지 않은 행사가 바로 잭슨홀 회의라는 거죠. 그런데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어느 FOMC 때보다 작다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말수가 더 적어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더 해석에 매달리게 하죠. 이렇게 말을 적게 했을 때 어떤 파급 효과인 겁니다. 역대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한 발언을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여기 그랜드 티텀, 여기 국립공원 정말 경치 좋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보니까 여기만 가면 마음이 되게 풀릴 것 같아요. 근데 파월 의장은 여기만 해도 지금 10번 이상 온 거죠. 11번 아니면 그 이상도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흥이 적고 할 일만 하고 할 말만 하고 빠지는 겁니다. 올해 잭슨홀 회의는 8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현지 시간입니다. 거기 미국 와이오밍주 서부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 행사가 있지만 이런 심포지엄 이런 발표 많지만 시장이 주목하는 건 하나밖에 없죠. 파월 의장의 연설입니다. 둘째 날 25일 아침 8시 5분 현지 시간이고요. 미국 동부 시간으론 오전 10시 5분이고 한국 시간으론 25일 금요일 밤 11시 5분입니다. 이때 하는 발언, 짧으면 10분 내에 할 발언을 끝낼 텐데 이 발언이 시장에 상당히 주목을 하겠죠. 지난해 8월 잭슨홀 회의에서는 파월 의장은 그야말로 매파 중에 매파였죠. 9분도 안 되는 시간에 카운터 펀치를 여러 번 날렸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하나 받지 않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시장이 요동치길 바라면서 그런지 작정을 하고 연달아서 결정타를 여기저기 어퍼컷, 복구 다 날렸었죠. 파월 의장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에 책임을 져야 된다. 상당히 원론적이면서도 매파적인 발언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정책 대응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물가 안정을 못하면 못할수록 인플레가 더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줄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6월 FOMC에서 그 당시 작년 6월 FOMC에 처음으로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었죠. 그래서 8월에 잭슨홀 회의하고 9월 FOMC에서는 100bp 올릴 거다 이런 얘기들이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75bp 인상이었죠. 무엇보다 이 당시에 시장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발언은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언젠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겠지만 가계와 기업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점잖게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어금니 꽉 깨물어라. 맞을 각오하고 맷집 키워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금 와서 이 얘기를 돌이켜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미국 경제, 노동시장 탄탄하고 생각보다 너무 강합니다. 미국의 기업과 가계는 고금리 고통이 있나요? 예, 거의 없죠. 자유롭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월 의장의 작년의 발언은 틀렸죠. 그러나 그 고통은 미국이 아니라 미국 밖에서 겪고 있습니다. 우리 겪고 있잖아요. 미국 기업과 가계가 아닌 다른 나라의 기업과 가계가 이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위기도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이 그걸 겪고 있고, 그게 파급 효과 금융시장으로 미쳐서 소비자들도 겪고 있고 전 세계 투자자들도 함께하고 있는 거죠. 이 중국발 위기가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고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아직까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9%까지 찍었다가 CPI 기준으로 지금 3%까지 내려왔지만 목표치는 2%까지 안 내려왔고 근원 물가는 4%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계와 기업은 아직도 멀쩡하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목표치는 2%로 내려온다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다 보면 미국 가계의 소비도 그리고 어떤 고용 안정도 좀 허물어지고 기업의 이익도 어느 정도 상당히 줄어들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때가 오지 않았고, 그 전에 미국보다 허약한 대부분의 나라, 한국, 중국, 유럽, 그 외 개발도상국들은 아예 지금 뭐 디폴트를 선언한 상황이죠.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곳은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밖에서 죽겠다는 아우성이 정말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전의 잭슨 회의를 보면요, 그때는 완전히 상황이 달랐죠. 뭐 지금으로 패드의 역사로 보자면, 최근의 역사로 보자면 긴축 전과 긴축 후로 나누겠죠. 비포 타이트닝과 애프터 타이트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2021년은 타이트닝 이전입니다.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2021년과 그 이전의 잭슨홀 회의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재 상황이 완전히 달랐죠. 긴축 이전의 시기였고, 파월 의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임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전의 패드 정책 노선을 재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잭슨홀 회의는 패드의 새로운 정책이나 어떤 기조,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 가까웠습니다. 학술 회의에 좀 더 가까웠다라는 얘기인 거죠. 2021년 8월로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잭슨홀 회의는 역사적 오판, 희대의 거짓말의 어떤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파월 의장은 뭐라고 했죠? 인플레의 어떤 파장을 과소평가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놨죠. 정말 그 전망 일색이었습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그 유명한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PC가 3개월 연속 4% 이상이었고 근원 PC도 4개월 연속 3%를 상회하던 때인데 일시적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적미적 거렸었죠. 그러면서 잭슨 회의에서 그래도 물가 상승률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다, 평균 2%에 다가갈 거다라고 하면서 연내 테이퍼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4%, 3% 계속해서 넘고 있는데 테이퍼링만 하면 돼, 그것도 아주 늦게 연말이면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테이퍼링은 더 늦었죠. 그 다음에 작년에 했습니다. 당시 테이퍼링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금리 인상까지 했다면 현재의 어떤 인플레 상황은 지금과는 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죠. 인플레에 대한 가소평가, 그리고 너무 늦은 금리 인상, 정책 대응에 대한 그 반성이 지난해 잭슨 홀 회의 그 강성 매파적인 발언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게 상당히 어떤 지배적인 분석인 거죠. 두 해 더 위로 올라가면 2020년 8월 잭슨 홀 회의 때는 파월 의장이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평균 2%가 넘어야지만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죠. 디플레어가 문제였잖아요. 물가가 한두 번 2%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텼다가 평균적으로 2%가 넘으면 물가를 올리겠다, 즉 저금리 시대를 아주 오래 가져가겠다, 초장기화를 선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압박을 넣었고 거기에 맞춘 어떤 맞춤 이론을 그 당시에 이렇게 내놨던 거죠. 그런데 뭐 알고 보면 그 토대는 파월 의장이 했던 게 아니라 그 전
이었던 제니 옐런 현 재무장관이죠. 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옐런 전 의장이 뭐라고 했느냐? 2016년에 훼손된 경제 활동을 복구하려면 어느 정도의 과열은 우리가 용인해야 된다. 고압 경제란 말을 했습니다. 압력을 좀 더 넣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걸 주창했고 그걸 또 파월 의장식으로 받은 게 평균 물가 목표제였던 겁니다. 이렇게 잭슨홀 회의에서는 작년 잭슨홀 회의가 상당히 특이했던 거지 그전 잭슨홀 회의는 상당히 평화로웠습니다. 2019년 때를 보면 잭슨홀이 아니라 트럼프홀이었다. 트럼프홀 회의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의 잭슨홀 회의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계속 금리 인하하라, 인하해라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했었죠. 근데 거기에 좀 상당히 버텼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회의 때는 금리 인하 여지를 좀 남겼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강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기엔 뜨뜻미지근히 아주 약했죠. 강도가. 그래서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죠.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느냐?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볼 때 우리 경제는 목표에 가깝다. 그러면서 우리의 과제는 경제 확장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통화정책 역할, 그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했던 트럼프 발언의 어떤 데자뷰가 너무 컸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거의 묻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느냐? 파월 의장이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파월 의장 가운데 누가 우리의 더 주적이냐, 더 큰 적이냐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미중 갈등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임이 된다 안 된다 거의 안 될 것처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대안이 없어서 연임이 됐고 파월 의장도 뭐 그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 때 연임이 확정이 됐었죠. 결국 그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고 미중 갈등이 오히려 그 잭슨홀 회의를 덮었습니다. 워낙 트럼프 치세 때 트럼프의 발언이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파월 의장 잭슨홀 회의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파월 의장은 이것처럼 정말 많은 잭슨홀 회의를 겪었습니다. 의장으로서만 5차례 잭슨홀 회의를 주재를 했고요. 페드 이사가 된 게 2012년인데요. 그거 합하면 무려 11회 동안 잭슨홀 회의를 경험했습니다. 10일에 조금 어디서 기에 익은 횟수 아닌가요? 예, 작년 3월부터 파월 의장이 올린 금리 인상 횟수입니다. 잭슨홀 회의를 한 만큼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면 또 금리를 올릴까요? 아무튼 파월 의장은 잭슨홀 회의로만 봐서도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잭슨홀 회의가 무색무취했던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때도 있었고요. 마치 작년처럼 잭슨홀이 아니라 타이슨홀 같은 허리케인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정치에 휘둘렸던 트럼프 대통령 치세 때는 정치에 휘둘리기도 했었고요.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소신을 연임이 확정되고 처음 하는 잭슨홀 회의여가지고 소신을 강력하게 표출을 했었습니다. 시장을 뒤흔들기도 요동치게 만들기도 했었고 시장에 아예 영향이 없기도 했었습니다. 역대 잭슨홀 회의의 미팅을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가 돼 있는데요. 거의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죠. 작년 8월이 상당히 이례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카운터 펀치였다는 거죠. 그럼 올해 2023년은 어떨까요? 2018년과 2019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 때보다는 파월 의장이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최근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소속의 상원 의원 같은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은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가장 위험한 남자다, 물러나라,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도 패드는 긴축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학자금 대출이 대법원에서 미흡하다는 결정이 나니까 오히려 다른 정책을 써서 또 계속해서 학자금 대출을 계속해서 2월을 시켜주고 있고 그 외에 인프라법이다, IRA다, 반도체 지원법이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돈을 풀면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노동시장이 강하게 만들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은 덜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본인의 소신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내년 선거에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물론 선거가 많이 남았다, 적게 남았다,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든 정치 세력은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풀어야지 선거에 도움이 되고 포퓰리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거기에 파월 의장이 어떻게 응답을 할까요? 그리고 또 시장과 패드의 관계를 놓고 보면 시장이 패드를 믿지 않던 지난해와 올해는 상황이 다르죠. 긴축을 끝까지 하겠다라고 계속했는데 당시에는
작년에는 페드를 시장이 믿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번엔 안 되겠어라고 하면서 작년에 카운트 펀치를 날렸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장이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죠. 중국발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너무 과열됐다. GDP가 3분기에 5% 이상 연율 대비로 올라갈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기채 중심으로 경기 침체는 이제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금리 발작을 하고 있고,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아예 무착륙, 노랜딩 시나리오로 다시 가고 있죠. 이 시기에 지난해와 비슷한 강도의 매파적인 발언을 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피벗 같은 정책 전환 힌트를, 확실한 힌트를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은행 내에서도 파월 의장이 이번 잭슨 회의 때 비둘기파적에 가까울 거야, 그래도 원론적인 얘기를 할 거야, 아니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야, 전망이 제각각인 거죠. 이런 잭슨 홀 회의는 아직까지는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 외에도 이번 주에 좀 몇 가지 이벤트가 있죠. 우선 잭슨 홀 회의가 있기 전인 23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지수, 반도체 업계 실적을 견인하고 있죠. 왜냐? AI, 인공지능의 대명사가 된 회사잖아요. 지난 분기에 이어서 이번 분기에도 AI 서프라이즈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난 5월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그래서 AI 붐을 일으키면서 반도체주가 한꺼번에 뜨고 전체 지수가, 시장이 올랐습니다. 30% 반도체 주식은 올랐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정반대죠. 경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지금 금리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금리 쇼크에 한 달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실적으로 이 금리 쇼크를 이겨낼지가 일단 관전 포인트고요. 한국과 중국의 금리 인상, 금리 결정도 하겠죠.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중국의 금리 아마 인하를 할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는 그 결정이 나왔을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금통위에서 목요일에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2%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5회 연속 동결할 가능성을 크다라고 보고 있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발 호재가 중국발 리스크를 덮을 수 있을지, 그리고 잭슨 홀 회의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이 리스크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가 시장 안정, 아니면 다시 상승 내지는 안도랠리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